학술적 글쓰기 1.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과정 2. 논리적 흐름을 갖춘 글쓰기 3. 간결하고 명확한 글쓰기 1. 단어 선택 문맥에 맞는 단어 선택 적절한 지시어와 접속어 올바른 조사와 어미의 사용 의미 중복의 회피 4. 간결하고 명확한 글쓰기 2. 문장 구조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 단어, 구, 절의 접속관계 번역투의 지향 학습 목표 학술적 글쓰기의 과정을 익혀 간결하고 명확한 글을 쓸 수 있다. 동구가 나는 네 글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주장하고 싶은 게 뭐니? 그게요. 선배, 어떻게 하면 논문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교수님한테 완전 혼나고 왔어요. 잘하고 싶은데 답답하네요. 나라고 뭐 다른 게 있겠니? 선배는 이번에 학회지에 논문도 실었다면서요.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네? 나도 아직 초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글쓰기에서 기본이 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원리에 대해 내가 알려줄게. 집중해서 잘 들어봐. 글쓰기는 계획하기, 작성하기, 수정하기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단다. 선배, 이 세 단계는 항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럴 리가. 글을 쓰다 보면 항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복합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져. 예를 들어 작성 단계에서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수정 단계에서 작성 내용을 대폭 재설계할 수도 있지. 하지만 글쓰기의 기본이 항상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그럼 각 단계별로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동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처음 보네. 진짜 급하긴 급하구나? 그래, 좋아. 우리 후배님이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도와줘야지. 그럼 각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는지 알려줄게. 계획하기 단계는 글쓰기 시작 단계로 주제를 선정하고 독자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야.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며 내가 글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는 과정이지. 그 과정에서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파악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지. 주제 선정, 독자 파악, 자료 찾기, 계획하기 단계. 만만치 않네요. 언제 다 해. 맞아.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해. 학술적 글쓰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거든. 하지만 계속 쓰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향상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거야. 그날이 올 때까지 힘내자, 동구가. 넌 할 수 있어. 뭐지? 99년도 IMF 때로 돌아간 것만 같아. 선배 도대체 몇 학번이신... 자, 독자도 정해지고 주제도 선정했고 충분한 자료도 찾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단계구나.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계획한 대로 작성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과제와 주제에 맞게 표현하고 있는가,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은 올바른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작성해야 해. 와, 이제 작성하기 단계까지 왔으니 글은 다 썼네요. No, no, no.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활용점정이라는 말 알지? 마지막 수정하기 단계도 매우 중요한 단계야. 탈구할 때까지 수정하기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주제에 잘 부합되는지, 표현 방식이나 어법, 문장에 문제가 없는지, 글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작업이야. 아하, 이제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과정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쓴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저에게 줄 팁 없으세요?
선배님, 그래, 이것만 알고 글을 잘 쓰긴 어렵지.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알아보기 전에 너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재점검하는 건 어때? 동구가 나는 네 글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주장하고 싶은 게 뭐니? 아, 정말 잘해야겠다. 정신이 번뜩 드네. 진짜 선배가 말한 대로 계획하기에서 주제부터 잘 선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해. 주제를 정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범위를 크게 잡는 경향이 있어. 범위는 글쓴이의 의도가 독자에게 분명히 전달되도록 가급적 좁게 한정하는 것이 좋아. 주제가 결정되면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주제문을 작성하여 글의 전개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주제는 하나여야 해. 주제가 둘 이상이거나 주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횡설수설하는 글이 되거든. 저처럼요? 너무 기죽지는 마.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니까. 명확한 하나의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뒷받침해주는 제재를 수집해야 해. 수집된 제재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글을 쓸 때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아.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를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글의 실루엣을 잡아야지. 모든 글은 인과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논리적 관점으로 서술해야 해. 글의 실루엣은 보통 3단 구성법으로 잡지. 다음 그림처럼 서론, 본론, 결론, 혹은 도입, 전개, 정리. 이러한 3단 구성법은 글의 논리적 배열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나 결론이 맨 뒤에 나타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글쓴이가 글의 제목과 초록을 잘 활용해야 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글의 실루엣을 찾는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논리 흐름을 개요도로 작성해보는 것이 중요해. 이것은 건물의 설계도에 해당하지. 글의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는 거니까. 다음으로 문단, 문장, 단어의 구조를 갖춰야지.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소주제를 나타내고 하나의 문장은 단편적인 생각을 나타내. 그리고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거야. 즉, 문단은 중심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단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고 문장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도록 기술하는 것이 중요해. 문단은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는데 소주제문은 문단의 내용을 압축한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으로 글쓴이의 의견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도록 써야 해. 좋은 소주제문이 되려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전한 문장 형태여야 하고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간결하고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해.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잘 알고 있겠지만 중요한 사항을 첫 문단에서 먼저 설명하는 두괄식 배열이나 결과를 먼저 언급하고 원인이나 배경은 뒤에 설명하는 연역적 배열이 글의 형식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 마지막으로 문장의 연관성을 놓치지 말아야 해. 문단 안에서 문장은 서로 잘 어울려야 하고 엉뚱한 성격의 문장이 도중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해. 그렇지 못하면 좋은 글이 되지 못하겠지? 아, 그래도 실루엣이 있군요. 옷만 깔맞춤해서 입을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글도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해서 멋진 실루엣이 되도록 문장, 단어 하나하나 잘 챙겨가야겠어요.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1. 주제가 많을수록 글의 내용이 풍부해진다. 답은 X입니다. 2. 글의 주제를 정한 뒤 개요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은 O입니다. 동구가 잘 되고 있니? 아, 선배. 그렇지 않아도 뭐 좀 물어보려고 연락하려고 했는데 제가 글을 쓰다 보니
선배한테 배운 전체적인 글을 쓰는 기본 과정은 알겠는데,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럼 오늘은 글쓰기 기초로 문장 쓰기에 대해 알아볼까? 특히 그 중에서도 단어 선택에 대해서 말이야. 이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 나보다는 글쓰기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어. 네, 좋아요, 선배. 글 잘 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문장을 잘 쓰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글쓰기 기초인 단어 선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들이 쓰는 글은 짤막한 메모에서부터 학술 논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글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는 문장입니다. 문장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이 되니까요. 편지든 일기든 보고서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글을 쓰려면 문장을 올바르게 구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있고 논리 정연한 사고를 글로 표현했다 해도 문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문장 쓰기를 위한 기초인 단어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교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단어 선택을 할 때 1. 문맥에 맞는 단어 2. 적절한 지시어와 접속어 3. 올바른 조사와 어미의 사용 4. 의미 중복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갓 쓰고 자전거 탄다. 개발의 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성이나 기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속담들입니다. 전문가님, 갓을 썼으면 도포를 입었잖아요. 그럼 자전거 페달을 원활히 밟을 수 없었을 텐데요. 맞아요. 개의 발에다 편자를 달아주어 봤자 걸음걸이만 불편하게 할 뿐이잖아요. 네,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에 어울리지 않게 쓴 단어는 오히려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를 찾아봅시다.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를 찾으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배님은요? 네. 가는 자중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누출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합니다. 네, 훌륭하네요. 잘 찾으셨습니다. 그럼 왜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인지 알아볼까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술과 담배를 자중해야겠다. 가의 문장에서 자중은 말이나 행동을 신중히 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행동을 자중해야 한다와 같이 쓰입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를 신중히 한다라는 말은 어색합니다. 따라서 자중은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한다라는 뜻을 지닌 자제로 고쳐 쓰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구나. 보고서가 외부로 누출됨으로써 정가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나의 문장에서 누출은 액체나 기체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보고서가 누출되었다라는 말은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요한 사물이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을 지닌 유출이 문맥에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나 문장에는 어색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동국이 알겠나요? 아, 확대라는 단어가 어색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확대보다는 확산이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적절한 지시어와 접속어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지시어는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구실을 하는 단어의 일종입니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한정하여 가리키는 지시관용사와 어떤 사물이나 처소 등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 나눌 수 있어요. 동일한 형태의 단어나 구와 절을 반복해서 쓰면 문장이 지루해지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시관용사나 지시대명사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적절한 지시어와 접속어를 사용하여 바꿔봅시다. 동국이가 가 문장을 수정해 볼까요? 네. 나는 어제 서울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나는 오래 잊고 지냈던 친구를 만났다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나 문장은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접속 부사를 넣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는 것이 곧 힘이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는 아는 것만으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네, 훌륭하네요. 아주 잘했습니다. 한 편의 글은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문장과 문장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접속 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앞문장의 뜻을 뒷문장에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구실을 합니다. 접속 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앞문장의 뜻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접속 부사는 형태에 따라 그 쓰임이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리고는 앞문장의 뜻을 뒷문장에 대등하게 연결해주며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해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즉, 다만, 말하자면 등 다양한 접속 부사가 있으니 그 쓰임을 잘 익히도록 하세요. 국어의 조서나 어미, 접사는 문장 안에서 주로 체언과 용언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나를 사랑한다와 나는 사랑한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은 바로 조사인 를과 는 때문입니다. 조사 때문에 동일한 형태인 나가 행위의 객체인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행위의 주체인 주어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입학해서 모른다와 입학해서도 모른다라는 두 문장 역시 의미하는 바가 서로 크게 다릅니다. 전자는 입학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뜻이고 후자는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사와 어미의 올바른 사용은 글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장을 쓸 때는 조사나 어미, 접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너에게 생각들을 나에 말해 줌으로 좋겠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조사, 어미, 접사를 바르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조사와 어미와 접사를 적절히 바꿔서 너의 생각을 나에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쳤으면 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이와 같이 조사, 어미, 접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적절하게 고쳐보세요. 동국이가 가 문장을 수정해 볼까요? 아, 알겠어요. 가의 문장에서 소유욕을 주장하는 행위는 바로 편협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됩니다. 하고와 같이 대등하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소유욕을 주장하는 편협한 사랑은으로 고쳐야 합니다. 오, 이제 자신감이 붙은 것 같군요. 좋습니다.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나 문장은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뭐가 틀린 거지? 좀 어렵긴 하네요. 제 생각에는요, 나의 문장은 인용격 조사 라고와 고의 쓰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인용 부호가 있는 문장 다음에 사용하고 고는 인용 부호가 없는 문장에 사용해야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는 인용절에 문장 부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라고와 같이 써야 합니다. 즉,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잘했어요. 조사나 어미, 접사는 자칫 문장 쓰기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문법에 맞는 문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문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술에 취하면 했던 소리를 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듣고 있기 힘들죠.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짜증스러워집니다.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문장을 이어서 쓸 수는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같은 뜻을 지닌 단어를 반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듯이 이것도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두 문장을 비교해 봅시다. 이처럼 동어 반복이 드러나는 문장은 독서의 속도감을 떨어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주장하려는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전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읽는 이의 사고도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아,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왜 동어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고. 동어 반복은 문장을 그럴싸하게 쓰고자 하는 의욕이 지나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표현력이 부족하여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이는 문장을 장황하게 만들 뿐입니다. 문장을 쓸 때 하나의 문장 안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볼까요? 다음 문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가의 문장의 경우 행위 주체인 나가 세 차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와 미래도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하고 싶은가 계획도 그게 그 소리예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문장을 고쳤으면 좋을까요? 좌절감에 빠질 때마다 나는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곤 했다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아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럼 나 문장은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나의 문장은 고유와 전통이 의미의 중복이고 중요시의 시에 바라보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중요시한다. 그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로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선배, 드디어 제가 글을 썼어요. 제 글 좀 봐주세요. 훨씬 좋아지긴 했는데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우리 전문가님을 모시고 문장 구조에 대해 알아볼까?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이번엔 문장 구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그럼 이것을 명심하세요. 올바른 문장 구조를 위해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단어, 구, 절의 접속 관계, 번역투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일 먼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말의 모든 문장은 세 가지 골격 중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예문에서 주어와 서술어는 무엇일까요? 동국이가 답해보세요. 무엇이, 나는, 그녀는, 이것은 주어이고, 어찌한다, 사랑한다, 어떠하다, 아름답다, 무엇이다, 책이다는 서술어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는 문장의 핵심이 되는 두 축입니다. 문장의 주어는 행위의 주체로서 주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3번과 같이 사물이 주어가 되는 문장도 얼마든지 있지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은 주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생략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글을 쓸 때는 주어를 함부로 생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주어를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히 생략해서 쓸 수도 있겠지요. 네. 다음 예문을 검토해 봅시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잘 읽어보고 문장을 수정해 보세요. 자,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뭐가 잘못된 거지? 문장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보세요. 내 생각으로는 주어이고 생각한다가 서술어예요. 내 생각으로는 생각한다? 생각이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하네요. 맞아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상하지요? 그럼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내 생각으로는 만약 인간이를 나는 만약 인간이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만약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발전은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와 같이 고쳤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나 문장은 동국이가 고쳐볼까요? 형식상의 주어는 신선도는인데 서술부인 고르는 것이 요령이 나와 호응되지 않습니다. 마치 생선의 신선도가 무엇인가를 고르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선의 신선도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말이니까 이 문장은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신선한 생선을 고르려면 눈보다도 아가미를 보아야 한다라고 고쳤어야 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글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해졌습니다. 이처럼 문장을 쓸 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꼭 기억하세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부사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별로 또 뭐가 부사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좋습니다. 부사어는 문장 속에서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와 호응을 이루는 문장 성분입니다. 특정한 행위에 특정한 연장이 제격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부사어 중에는 특정한 서술어하고만 호응을 이루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부사어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왜냐하면은 이유의 의미를 지닌 부사어이므로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는 서술어와 호응합니다. 다만은 제한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뭐뭐 할 뿐이다 라는 서술어와 호응하죠. 왜냐하면이나 다만에 뭐뭐 한다라는 서술어는 어울리지 않는답니다. 나는 지금 여간 바쁘다와 가진 돈이 별로 많다라는 문장을 봅시다. 어딘지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간이나 별로와 같이 어떤 것이 부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어에는 반드시 아니다나 없었다나 않다와 같이 부정의 뜻을 지닌 서술어를 써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여간 바쁜 것이 아니다와 가진 돈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써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호응 관계는 특별히 유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말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도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지 못하는 문장을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답니다. 다음 예문을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뭔가 약간 어색한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집어내기가 어렵네요. 가의 문장에서 오직, 오로지, 다만, 단지 등은 리을 뿐이다와 호응되는 부사어입니다. 따라서 실행에 옮길 뿐이다 라고 써야 올바른 구문이 되는 것이지요. 나 문장에서 모름지기는 마땅히 혹은 반드시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해야 한다와 같이 당위를 나타내는 표현과 호응되는 부사어입니다. 따라서 예문의 서술부는 갖고 있어야 한다나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고쳤어야 합니다. 와, 부사어와 서술어 호응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못지않게 중요하네요. 문장을 쓴 다음에는 이러한 호응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검토해야겠어요. 네,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이제 문장 구조에서 단어, 구, 절의 접속 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죠? 네. 무슨 뜻인지 아나요? 왜 이 속담이 문장 구조와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꿰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구슬의 크기나 빛깔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꿰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문장을 쓰다 보면 단어를 열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구나 어절을 연결해서 쓸 때도 있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쓸 경우도 있지요. 단어나 어구나 어절을 이었을 때는 그 성분들의 관계가 대등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각 성분들이 주어나 서술어와 적절히 호응을 이루는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고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쓸 때 역시 서로의 관계가 대등한지 아니면 종속적인지 생각하고 써야 합니다. 다음 예문을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 잘 읽어보고 문장을 수정해보세요. 문장을 수정했나요? 가하 문장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사랑의 역할을 한다와 어머니는 가족의 중재자 및 위안자 역할을 한다에 둘로 나눌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의미상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뭐가 문제지요? 뒤의 문장은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앞의 문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중재자 및 위안자가 대등하게 연결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 문장을 어머니는 사랑을 주고 가족의 중재자 및 위안자 역할을 한다라고 고쳤어도 어딘지 어색해요. 어머니는 가족의 중재자 및 위안자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쓰는 것이 좋죠. 아, 그러면 나 문장은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 문장의 경우 없으며 다음에 찍힌 반점 앞의 문장과 그 뒤의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앞의 문장은 뒤의 문장 중 핵심 내용인 나가 응용 예수를 선택하게 된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문장은 가난한 생활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국과 같이 고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은 외국인의 그것과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나 느낌의 전달 수단 중 하나인 문장 구조도 외국어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생활 방식이 서구화되면서 문장 작성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봅시다.
뭐가 문제인 거죠?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두 문장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나요? 가의 문장은 행위 주체인 나가 주어이고 나의 문장은 행위의 객체이자 무정물인 나무가 주어인 문장입니다. 표면상 두 문장은 전달하는 의미가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가 문장은 행위 주체인 나가 주어인 우리말 문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문장은 행위의 객체이자 무정물인 나무가 주어인 문장입니다. 표면상 두 문장은 전달하는 의미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 문장이 나의 주체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나 문장은 나무의 현재 상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영어로 된 문장은 나 문장과 같이 피동형이나 사동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문장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말로 쓰는 문장과는 달리 영어 문장에서는 무정물이나 무생물도 자연스럽게 주어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저 요즘 토익 공부에 열중해서인지 피동형 문장을 많이 쓰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네. 이 같은 외국어의 문장 구조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절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번역투도 문제가 되죠. 국가의 할 일이 아니다와 성공함을 목표로와 같이 단어 운용상에 나타난 번역투입니다. 국가의는 영어 of의 직역투이고 성공함은 영어의 동명사형을 직역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번역투는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쉽게 읽혀지지 않는 문장을 만듭니다. 맞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문장을 쓰거나 수정할 때 항상 고려해야겠어요. 좋아요. 다음 문장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수정해 보았나요? 본인이 쓴 문장을 읽어보세요. 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가 문장은 주어부가 너무 장황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행위 주체를 주어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활 자세의 진지함도 영어 번역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표현 역시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은 아닙니다. 글 쓰는 이는 평소에 진지한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고쳤으면 우리말 표현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 예문의 형식상 주어는 우리들의 의견입니다. 의견은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피동문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의 주어는 행위 주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장의 경우는 교수님이 행위 주체이므로 야외 수업을 하자는 우리들의 의견을 교수님께서 흔쾌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고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행이군요. 앞으로 글을 쓸 때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팁들을 첨부해 드립니다. 숙지하셔서 모두 글 잘 쓰는 사람이 됩시다. 그럼 뿅!